간호사 누나 예쁜애 병원에서 의사 멱살 잡고 간호사 성희롱하던 조폭들. 하지만 그 간호사가 UDT 특임대 출신이었고 조폭들을 개박살내고 참교육하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부산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의 공기는 언제나 비릿한 피와 날카로운 소독약 냄새, 그리고 꺼져가는 생명과 사투를 벌이는 이들의 절박한 숨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강세리 간호사는 섬처럼 고요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마치 수십 년간 파도에 씻겨 매끄러워진 조약돌 같았다. 세리쌤, 여기 바이탈 떨어져요. 혈압 70에 40. 인터넷 다급한 외침이 응급실을 갈랐다. 방금 실려온 다발성 외상 환자의 심장이 멎어가고 있었다. 모니터의 수치가 곤두박질치고 경고음이 죽음의 재촉처럼 날카롭게 울렸다. 에피네프린 1 앰플 바로 주사하겠습니다. 제세동기 차지 시작. 세리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강력하게 주변을 장악했다. 그녀의 손이 재빠르게 움직여 약물을 투여하고 끈적한 피로 뒤덮인 환자의 가슴에 패드를 붙였다. 함께 달려든 후배 간호사 박소희가 떨리는 손으로 앰플을 건네며 그녀의 침착함에 간신히 의지했다. 모두 비켜요.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환자의 몸이 활처럼 휘었다. 희미한 잔물결 같던 심전도 그래프가 미친 듯이 요동치다가 이내 느리지만 규칙적인 파동을 그리기 시작했다. 죽음의 문턱에서 간신히 한 생명을 끌어올린 순간이었다. 안도의 한숨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지만 세리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녀는 그저 땀으로 젖은 환자의 이마를 닦아주며 조용히 다음 처치를 이어갈 뿐이었다. 그녀에게 이곳은 전쟁터였다. 다만 그녀가 과거에 몸담았던 전쟁터와는 성격이 조금 달랐다. 그곳에서는 적을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법을 배웠다면 이곳에서는 꺼져가는 생명을 어떻게든 살려내는 법을 익히고 있었다. 총성과 폭음 대신 심정지 경고음이, 화약 냄새 대신 피와 약품 냄새가 진동하는 이곳에서 그녀는 스스로에게 낯선 평화를 찾아가는 중이었다. 해군 특수전전단, 세상이 UDTSEAL이라 부르는 곳. 조국이 부르는 가장 어둡고 깊은 곳에 가장 먼저 투입되던 그녀였다. 강철의 마녀라 불리던 강세리 대위. 그녀의 손은 수많은 생명을 구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적의 숨을 끊는 데에도 주저함이 없었다. 어둠 속에서 오직 표적과 아군만을 구분하며 살아온 세월이었다. 하지만 마지막 작전에서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눈앞에서 소중한 동료가 폭발에 휩싸여 사라지는 것을 본 그날, 그녀는 군복을 벗었다. 사람을 죽이는 기술이 아니라 살리는 기술을 배우고 싶었다. 피가 낭자한 곳은 같았지만 그 피의 의미가 전혀 다른 곳으로 오고 싶었다. 그래서 간호사가 되었다. 새하얀 가운은 피에 젖은 군복을 덮는 그녀만의 수의이자 갑옷이었다. 선배님 정말 대단하세요. 방금 전엔 진짜 끝인 줄 알았는데. 처치가 끝나고 잠시 숨을 돌리는 사이 박소희 간호사가 동경 어린 눈빛으로 다가와 말했다. 갓 병원을 졸업한 소희의 눈에 세리는 언제나 경이로운 존재였다.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평정을 잃지 않고 가장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모습은 신입 간호사에게는 거의 신의 경지처럼 보였다. 세리는 희미하게 웃으며 소희의 어깨를 두드렸다. 누구나 하다 보면 익숙해져. 너도 잘하고 있어. 그녀의 칭찬에 소희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세리는 그런 소희를 보며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평범한 격려, 평범한 일상. 그녀가 군을 떠나 그토록 원했던 것이었다.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며 소소한 농담을 나누고 퇴근 후에는 부산의 밤바다를 보며 맥주 한 캔을 마시는 살. 그것이 그녀가 지키고 싶은 새로운 전장이었다.
그때였다. 응급실 바깥에서부터 심상치 않은 소란과 함께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졌다. 자동문이 열리기도 전에 구급대원의 다급한 외침이 먼저 응급실 안으로 파고들었다. 대형 추돌사고 환자입니다. 운전자 의식불명. 두부 출혈 의심. 빨리 준비해주세요. 외침과 동시에 응급실 문이 활짝 열렸다. 피로 흥건한 들것이 급하게 들어왔고 그 뒤를 검은 양복을 입은 거구의 사내들이 우르르 따라 들어왔다. 그들의 등장은 병원의 공기를 순식간에 바꾸어 놓았다. 환자를 걱정하는 보호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잘 짜인 위계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마치 자신들의 구역에 들어선 듯한 거만하고 위압적인 태도였다.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이선우가 달려와 환자의 상태를 살폈다.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형님 성함도 모르고 치료하는 거요? 검은 양복들 중 가장 앞에 서 있던 험악한 인상의 사내가 이선우를 노려보며 으르렁거렸다. 그의 험악한 기세에 젊은 의사가 순간 주춤했다. 부산 바닥에서 이분을 몰라? 칠성파 황철상 회장님이시다. 무슨 수를 써서든 살려내. 못 살리면 당신들 다 이 병원 앞에서 횟감이 될 줄 알아. 칠성파 황철상. 그 이름이 응급실에 낮게 퍼지는 순간 모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부산을 근거지로 한 거대 폭력 조직, 온갖 불법과 폭력으로 악명이 자자한 이름이었다. 평범한 시민들에게는 그저 뉴스 사회면에서나 볼 법한 절대로 엮이고 싶지 않은 세상의 상징이었다. 세리는 무표정한 얼굴로 들것에 실린 황철상을 바라보았다. 머리는 찢어져 피가 엉겨붙었고 호흡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가빴다. 그녀의 눈에는 그가 조폭 두목이든 평범한 시민이든 그저 살려내야 할 환자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뒤를 따르는 검은 그림자들은 환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병원이라는 공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통제되지 않는 폭력 그 자체였다. 세리는 직감했다. 지금껏 지켜왔던 평화로운 일상에 그녀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과거의 그림자가 거대한 폭풍이 되어 몰려오고 있음을. 고요했던 그녀의 심장이 아주 오랜만에 다른 종류의 긴장감으로 서서히 뛰기 시작했다. 황철상이 응급처치실로 옮겨지자 병원은 순식간에 그들의 안방으로 변했다. 마동구를 필두로 한 칠성파 조직원들은 의료진의 제지를 가볍게 무시하고 처치실 안까지 밀고 들어왔다. 그들의 몸에서 풍기는 독한 담배 냄새와 위압적인 분위기는 신성해야 할 의료 공간을 더럽히기에 충분했다. 회장님한테 최고의 의사를 붙여. 이 병원 원장 어디 갔어? 당장 불러와. 마동구가 고함을 치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의 눈은 탐색하듯 의료진 한 명 한 명을 훑었고 그 눈빛에 마주친 간호사들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다. 공포는 전염병처럼 빠르게 퍼져나갔다. 수간호사인 김현주가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수십 년간 온갖 환자와 보호자를 상대해 온 베테랑이었지만 이런 막무가내의 폭력 앞에서는 그녀의 경험도 무력했다. 보호자분들, 여기는 응급 환자를 처치하는 곳입니다. 밖에서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 입만 살았군, 이 아줌마가. 마동구가 김현주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비틀거리며 몇 걸음 물러선 김현주의 얼굴이 충격과 모멸감으로 굳어졌다. 병원 보안 요원들이 다가왔지만 10명이 넘어 보이는 거구의 조직원들 앞에서 어쩔 줄 모르고 주변만 맴돌 뿐이었다. 공권력마저 무력하게 만드는 그들의 위세였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여긴 병원입니다. 레지던트 이선우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의사로서의 사명감이 공포를 이긴 순간이었다. 그는 황철상의 상태를 살피며 처치를 이어가야 했지만 조직원들이 침상 주위를 에워싸고 길을 막는 통에 제대로 된 처치가 불가능했다. 병원? 우리 형님이 죽어가는데 병원이 대수야?
비실비실해 보이는 게 의사 맞긴 한가. 내가 제대로 할 줄은 알아. 마동구가 이선우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이선우의 몸이 허공에 살짝 들렸고 그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안경이 바닥으로 떨어져 쨍 하는 소리와 함께 깨졌다. 그만두세요. 의사 선생님에게서 손 떼세요. 박소의 간호사가 울먹이며 소리쳤다. 그녀는 겁에 질려 있었지만 동료가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녀의 외침에 마동구의 시선이 이선우에게서 소희에게로 옮겨갔다. 그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걸렸다. 오, 간호사 아가씨는 정의감이 넘치시네. 근데 목소리가 예뻐서 봐준다. 우리 형님 잘 돌봐드리면 오빠가 이따가 비싼 밥 사줄게. 어때? 그는 노골적인 성희롱이 섞인 말을 던지며 소희에게 다가갔다. 소희는 뒷걸음질 쳤지만 등 뒤는 차가운 벽이었다. 다른 조직원들이 낄낄거리며 길을 막아섰다. 응급실은 완벽한 고립 공간이 되었다. 법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오직 힘의 논리만이 지배하는 야만의 공간이었다. 강세리는 이 모든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차트를 정리하는 척하며 마동구를 포함한 조직원들의 수, 위치, 그리고 그들의 손에 무기가 될 만한 것이 있는지까지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십 가지의 상황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고 있었다. 군인이었을 때의 본능이었다. 위험 요소를 분석하고 최단 시간 내에 상황을 제압하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버릇. 하지만 그녀는 애써 그 본능을 억눌렀다. 나는 이제 군인이 아니야. 간호사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되뇌었다. 이곳은 적진이 아니고 저들은 섬멸해야 할 적이 아니다. 그저 난동을 부리는 보호자일 뿐이다. 그녀는 평범한 사람으로 평범한 간호사로 이 상황을 해결해야만 했다. 폭력이 아닌 대화와 설득으로. 세리는 조용히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등장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다. 그저 또 한 명의 겁먹은 간호사일 뿐이라 생각했다. 환자 상태가 위중합니다. 지금 당장 수술에 들어가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이렇게 소란을 피우시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공포에 질리지도 분노에 떨리지도 않았다. 그저 사실을 전달하는 감정이 배제된 목소리였다. 마동구는 소희에게서 시선을 돌려 세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가녀린 몸매의 평범한 얼굴.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서늘한 눈빛이 그의 심기를 건드렸다. 내가 뭔데 나서? 간호사 주제에 어딜 의사 행세야? 당장 수술하라고 해. 최고의 의사로. 지금 이선우 선생님이 이 병원 외상센터 최고의 외과 의사 중 한 분입니다. 그리고 수술을 위해서는 의료진 외에는 모두 나가주셔야 합니다. 이건 환자를 위한 겁니다. 세리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마동구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그것은 상대를 압도하려는 의지가 담긴 눈빛이 아니었다. 그저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요구하는 흔들림 없는 신념의 눈빛이었다. 그 태도가 마동구의 자존심을 제대로 건드렸다. 일개 간호사가, 그것도 여자가 감히 자신에게 대든다는 사실을 참을 수가 없었다.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마동구의 손이 세리를 향해 뻗어왔다.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채려는 폭력에 너무나 익숙한 자의 움직임이었다. 주변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박소희는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다음 순간 응급실을 울린 것은 세리의 비명이 아니었다. 악! 짧고 고통스러운 비명과 함께 마동구의 거대한 몸이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제대로 보지 못했다. 그저 세리가 아주 작고 빠르게 한 걸음 옆으로 비켜서는 동시에 무언가를 했을 뿐이었다. 마동구는 자신의 손목을 붙잡고 바닥을 뒹굴었다.
극심한 고통에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조직원들은 순간 얼어붙었다. 자신들의 부두목이 저 연약해 보이는 간호사에게 단 일격에 쓰러졌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세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조금 전과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차분한 모습으로. 하지만 그녀의 주변 공기는 완전히 변해 있었다. 더 이상 그녀는 그저 평범한 간호사가 아니었다. 그녀의 안에서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무언가가 동료를 향한 폭력이라는 불씨에 의해 마침내 눈을 뜨고 만 것이었다. 응급실의 무법자들은 자신들이 지금 누구를 깨웠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정적이 흘렀다. 바닥에서 신음하는 마동구와 눈앞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 굳어버린 조직원들, 그리고 경악과 혼란에 빠진 의료진들. 그 모든 것을 배경으로 세리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긴 병원입니다. 환자의 안정이 최우선이니 모두 나가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이전과 확연히 달랐다. 그것은 더 이상 부탁이나 설득이 아니었다. 마지막 경고이자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 정신을 차린 조직원 중 하나가 욕설을 내뱉으며 세리에게 달려들었다. 이 미친 여자가. 그는 주먹을 휘둘렀다. 병원 복도를 울릴 만큼 거센 바람을 일으키는 주먹이었다. 박소희가 다시 비명을 질렀다. 세리는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반걸음 앞으로 나아가며 몸을 살짝 숙였다. 조직원의 주먹은 그녀의 머리 위 허공을 갈랐고 균형을 잃은 그의 상체가 앞으로 쏠렸다. 그 찰나의 순간 세리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주먹을 쥔 것이 아니었다. 손날을 세워 달려드는 남자의 목 측면, 경동맥동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컥! 거구의 사내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순간적인 혈압 강화로 뇌에 피가 공급되지 않으면서 그의 눈이 허옇게 뒤집히고 몸이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다. 기절한 것이었다. 세리는 쓰러지는 그의 몸을 가볍게 잡아 옆으로 밀어냈다. 마치 장애물을 치우는 듯한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었다. 이제 상황은 명확해졌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저 간호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 뭐야 저 여자. 남아있던 조직원들이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공포가 그들의 얼굴에 역력히 드러났다. 지금까지 그들이 믿어왔던 힘의 법칙이 저 가녀린 여자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셋을 세겠습니다. 그 안에 나가지 않으면 전원 똑같이 눕혀드리겠습니다. 세리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의 눈빛이 싸늘하게 빛났다. 그 눈은 더 이상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눈이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적을 식별하고 위험 요소를 제거하던 전사의 눈빛이었다. 하나. 그녀의 카운트의 조직원들은 서로의 눈치만 살폈다. 이대로 물러서자니 조직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고 섣불리 덤비자니 방금 쓰러진 2명의 동료 꼴이 날 것 같았다. 이 여자가 다 같이 덤벼. 누군가의 외침을 신호로 남아있던 5-6명의 조직원들이 한꺼번에 세리에게 달려들었다. 좁은 응급실 복도에서 그들은 거대한 파도처럼 그녀를 덮치려 했다. 하지만 세리는 파도에 휩쓸리는 조각배가 아니었다. 그녀는 파도를 가르는 날카로운 바위였다. 그녀는 가장 먼저 달려드는 자의 팔을 잡아 자기 쪽으로 당기는 동시에 그의 등을 발로 차서 뒤따라오던 다른 조직원과 부딪히게 했다. 순식간에 2명이 엉켜 넘어졌다. 세리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옆에서 멱살을 잡으려던 자의 팔꿈치 관절을 꺾어 제압했다. 뚝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그의 팔이 비정상적인 각도로 꺾였다. 크악! 고통에 찬 비명이 응급실을 뒤흔들었다. 세리는 비명 따위는 들리지 않는다는 듯 다음 상대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녀의 움직임은 화려하지 않았다. 군더더기 없는 최소한의 동작으로
인체의 가장 취약한 급소와 관절만을 노렸다. UDT에서 배운 근접 전투 기술, 그것은 상대를 죽이기 위한 기술이기도 했지만 가장 효율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기술이기도 했다. 지금 그녀는 살상이 아닌 제압을 위해 그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다. 불과 1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아수라장을 방불케 하던 응급실 복도는 신음하는 조직원들로 가득 찼다. 누구 하나 제대로 서 있는 자가 없었다. 그 중심에 세리는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지지 않은 채 서 있었다. 그녀는 싸늘한 눈으로 바닥에 쓰러진 자들을 한번 훑어본 뒤 충격과 공포에 휩싸인 동료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얼굴에서 전사의 빛이 사라지고 다시 침착한 간호사의 얼굴이 돌아왔다. 이선우 선생님 괜찮으세요? 수술 준비 서둘러야 합니다. 이선우는 깨진 안경 너머로 멍하니 그녀를 바라볼 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박소희는 입을 틀어막은 채 가늘게 떨고 있었다. 모두가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세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황철상이 누워있는 침상으로 다가갔다. 난동 때문에 잠시 중단되었던 처치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그의 혈압을 재고 산소 포화도를 체크했다. 방금 전까지 사람들을 때려 눕혔던 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그녀의 손길은 섬세하고 안정적이었다. 나이팅게일 선서. 그녀가 간호사가 되며 마음에 새겼던 약속이었다. 인간의 생명에 해로운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지 않으며 환자의 안녕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서약. 조금 전 그녀가 휘두른 폭력은 그 서약에 위배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동료들을 지키고 환자를 위한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 또한 그 서약의 일부라는 것을. 그녀는 그저 자신만의 방식으로 간호사의 본분을 지킨 것뿐이었다. 전사로서의 본능과 기술을 간호사의 서약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 것이었다. 그때 바닥에서 고통스럽게 신음하던 마동구가 겨우 몸을 일으켜 세리를 노려보았다. 그의 눈에는 고통보다 더 큰 지독한 증오와 사리가 번뜩이고 있었다. 너 뭐하는 년이야. 가만두지 않겠어. 반드시 내 손으로 죽여버릴 거야. 협박에도 세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황철상의 팔에 꽂힌 수액 라인을 점검하며 마동구를 돌아보지도 않고 나지막이 말했다. 시끄럽습니다. 환자에게 안정이 필요하니 조용히 경찰을 기다리세요. 그녀의 말은 그의 사리를 비웃기라도 하듯 너무나도 평온했다. 그 평온함이 마동구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세리는 황철상의 위중한 상태를 나타내는 모니터와 바닥에 쓰러진 조직원들, 그리고 자신을 향한 마동구의 불타는 증오를 차례로 둘러보았다. 평범한 삶을 향한 그녀의 소망은 산산조각이 났다. 이제 그녀는 도망칠 수 없었다. 원하든 원치 않든 그녀는 다시 싸워야만 했다. 다만 이번의 전장은 어두운 작전 지역이 아닌 환한 불빛 아래의 병원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총이 아닌 환자의 생명을 구해야 할 메스였다. 험난한 싸움의 시작이었다. 경찰 사이렌 소리가 병원 복도의 피비린내와 뒤섞여 아수라장을 정리하러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강세리는 이미 그 소란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녀의 눈은 오직 하나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붙들고 있는 모니터의 수치에 고정되어 있었다. 황철상의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떨어지고 있었다. 복강 내 대량 출혈이 의심되는 상황. 선생님 정신 차리세요. 환자 지금 쇼크입니다. 수술실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세리의 외침이 멱살을 잡혔던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이선우 레지던트의 귓전을 때렸다. 그는 부러진 안경테를 황망히 더듬어 올리며 눈앞의 광경에 다시 집중하려 애썼다. 방금 전까지 지옥도를 연출했던 조폭들은 신음하며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그들을 제압한 장본인인 강세리 간호사는 어느새 하얀 가운을 피로 물들인 채 환자의 응급처치를 주도하고 있었다.
그 이질적인 광경은 현실감을 앗아가기에 충분했다. 아, 네. 맞습니다. 수술실. 이선우가 다급하게 인터폰을 잡았다. 외상센터 이선우입니다. GS 환자 복부 대동맥 파열 의심. 지금 당장 5할 수술실 후복부 방 열어주세요. 블러드 혈액 O 네거티브 O 10팩 준비해서 바로 올립니다. 그때 경찰들이 응급실로 들이닥쳤다. 노련한 형사 반장의 눈이 순식간에 상황을 훑었다. 바닥에 쓰러진 10명 남짓의 거구들, 그들의 낯익은 문신과 험악한 인상. 그리고 그들 대부분이 심각한 골절이나 탈골, 혹은 의식불명 상태인 것을 확인했다. 반면 한쪽 구석에는 겁에 질린 간호사들과 의사 한 명이 서 있었다.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누가 이렇게 만든 겁니까? 형사의 시선이 유일하게 상처 없이 서 있는 세리에게 향했다. 하지만 세리는 그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박소의 간호사와 함께 황철상의 침대를 밀며 수술실 엘리베이터로 달려가고 있었다. 환자 바이탈 활력 징후이 위급합니다. 길 비켜주세요. 조사는 나중에 받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형사는 그 기세에 눌려 저도 모르게 길을 비켜주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세리의 모습이 사라지자 응급실을 지배하던 기묘한 긴장감이 그제야 풀렸다. 저 여자 대체 정체가 뭐야? 이선우는 마른 세수를 하며 중얼거렸다. 그리고는 자신도 정신을 차리고 수술실로 향했다. 지금은 환자를 살리는 것이 먼저였다. 수술실은 또 다른 전쟁터였다. 무영등이 환하게 밝혀지고 이선우가 메스를 들었다. 그의 등 뒤에서 강세리가 보조 간호사 스크럽 너스 역할을 자처했다. 원래 그녀의 업무가 아니었지만 워낙 위급한 상황이었고 그녀의 침착함이 수술팀 전체에 안정감을 주고 있었다. 복부엽니다. 이선우의 메스가 황철상의 복부를 가르자 억눌려 있던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왔다. 복강 안은 이미 피바다였다. 석션 흡입기. 빨리. 엄청난 양의 피가 흡입기로 빨려 들어갔지만 출혈 부위는 쉬이 보이지 않았다. 터져나온 장기들 사이로 거대한 혈종이 자리 잡고 있었다. 젠장 비장 파열에 간 손상까지 혈압 지금 몇입니까? 60에 30. 곧 어레스트 심정지 옵니다. 마취과 의사의 목소리가 다급해졌다. 이선우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이 병원에 촉망받는 외과 의사였지만 이런 최악의 상황, 그것도 부산 전체를 주무르는 조폭 두목의 목숨을 손에 쥐고 있다는 압박감은 상상을 초월했다. 조금 전 겪었던 폭력의 공포가 수술대 위의 긴장감과 뒤엉켜 그의 집중력을 흐트리고 있었다. 선생님. 그때 옆에 선세리가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켈리 지혈 겸자. 그녀는 이선우가 요구하기도 전에 그가 필요로 할 기구를 정확하게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녀의 눈은 흔들림 없이 수술 부위를 향하고 있었다. 봉합사 바이크릴 사의 영사제로. 메젠바움 수술 가위. 대동맥 클램프 혈관 차단기 준비. 세리의 움직임은 기계처럼 정확했다. 그녀는 이선우의 다음 동작을 완벽하게 예측하고 있었고 그의 미세한 떨림을 보완하듯 한 발 앞서 모든 것을 준비했다. 그녀의 손은 조금 전 뼈를 부수던 그 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섬세하고 안정적이었다. 그녀의 침착함에 이선우도 점차 안정을 되찾아갔다. 공포와 압박감이 거치고 외과 의사로서의 본능이 되살아났다. 그의 손놀림이 다시 빨라지고 정확해졌다. 비장 적출하겠습니다. 간 파열 부위 봉합 준비. 두 사람은 마치 오랫동안 합을 맞춰온 최고의 파트너처럼 움직였다. 피가 튀고 살이 꿰매지고 생명을 붙드는 사투가 몇 시간 동안 이어졌다. 세리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그녀에게 이곳은 진해의 깊은 바다 밑
아군을 구출하기 위해 적진에 침투하던 그때와 다르지 않았다. 극한의 긴장감 속에서 오직 임무 완수만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그녀가 UDT에서 배운 생존 방식이었다. 같은 시각 병원 밖은 칠성파 조직원들로 완전히 포위되어 있었다. 마동구와 부하들은 응급실에서 연행되었지만 소식을 듣고 달려온 다른 조직원들이 병원 정문과 응급실 입구를 점령하듯 에워쌌다. 경찰 병력이 그들을 막아섰지만 금방이라도 충돌이 일어날 듯 험악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우리 회장님 잘못되면 이 병원 통째로 불바다 되는 거야. 알아들어. 그 미친 간호사년 당장 끌어내. 감히 누굴 건드려. 그들의 고함이 병원 건물을 울렸다. 입원한 환자들과 그 가족들은 공포에 떨었고 병원 업무는 사실상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 병원장은 안절부절 못하며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하고 있었다. 그리고 수술실 앞. 박소의 간호사가 초조하게 복도를 서성이고 있었다. 그녀는 아까 세리가 보여준 압도적인 모습과 지금 수술실 안에서 벌어지고 있을 사투를 생각하며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제발 무사해야 해. 그때 딩동 소리와 함께 수술실 문이 열렸다. 몇 시간에 걸친 대수술이 끝난 것이었다. 땀과 피로 범벅이 된 이선우가 휘청거리며 걸어 나왔고 그 뒤를 여전히 무표정한 세리가 따랐다. 선생님, 환자분은 강 선배님. 소희가 달려와 물었다. 이선우는 마스크를 벗으며 탈진한 듯 벽에 기댔다. 일단 살렸습니다. 비장 적출하고 간 봉합 완료했습니다. 출혈은 잡혔어요. 하지만 과다 출혈로 인한 쇼크가 심해서 아직 의식을 장담할 순 없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깁니다. 이선우는 겨우 말을 마치고 복잡한 눈빛으로 옆에 선 세리를 바라보았다. 강세리 간호사 당신 대체 정체가 뭡니까? 세리는 그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수술 가운을 벗으며 말했다. 전 그냥 간호사입니다, 선생님. 그리고 이젠 제 본래 업무로 돌아가야겠습니다. 환자 인계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조금의 동요도 없이 이선우를 지나쳐 중환자실로 향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선우는 알 수 없는 경외감과 함께 더 큰 폭풍이 몰려올 것 같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황철상의 생명은 건졌지만 그를 둘러싼 광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광기의 한복판에 강세리가 서 있었다. 황철상이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 부산대학교병원에는 기묘한 평화 혹은 폭풍 전의 고요가 찾아왔다. 경찰의 삼엄한 경비와 병원 측의 강력한 통제로 칠성파 조직원들의 노골적인 병원 난입은 중단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다. 물밑에서는 더 교활하고 음습한 압력이 시작되고 있었다. 마동구는 특수상해 및 병원 업무 방해 혐의로 구속되었지만 칠성파의 2인자이자 독사로 불리는 조민수가 전면에 나섰다. 그는 마동구처럼 무식하게 힘을 쓰는 타입이 아니었다. 그의 무기는 돈과 정보 그리고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드는 심리전이었다. 첫 번째 표적은 가장 약한 고리, 박소의 간호사였다. 그날 저녁 박소희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병원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날의 충격으로 인해 작은 소리에도 움찔거리며 주변을 살폈지만 주차장은 평소처럼 조용했다.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자신의 차 문을 열려던 순간 등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박소의 간호사님 맞으시죠? 소스라치게 놀란 소희가 뒤를 돌아보자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조민수였다. 그는 뱀처럼 부드럽지만 서늘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누구세요? 놀라게 해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칠성파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회장님 일 때문에 정식으로 사과도 드리고 감사의 인사도 좀 전하고 싶어서요.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명함을 내밀었다.
소희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필요 없습니다. 저리 가세요. 경찰 부를 거예요. 아, 오해 마십시오. 저희는 그저 강세리 간호사님께 감사를 표하고 싶은 것뿐입니다. 회장님 수술에도 큰 공을 세우셨다고 들었습니다. 조민수가 한 걸음 다가왔다. 그의 눈은 웃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런데 강 선생님이 저희 마동구 이사님을 좀 심하게 다치게 하셔서요. 저희도 조직 체면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강 선생님이 정식으로 사과만 하시면 저희도 이번 일 깨끗하게 잊겠습니다. 세리 선배는 잘못한 거 없어요. 당신들이 먼저. 쉿. 조민수의 손가락이 소희의 입술을 향해 다가왔다. 소희가 기겁하며 얼굴을 피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그녀의 뺨을 스치듯 어루만졌다. 그 차가운 감촉에 소희는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목소리가 참 예쁘시네요. 마 이사님이 왜 그렇게 박 간호사님 얘기를 했는지 알겠습니다. 노골적인 성희롱이었다. 소희는 공포로 숨이 막혀 소리조차 지르지 못했다. 강 선생님께 잘 전해주세요. 병원에서 영웅 놀이하는 것도 좋지만 그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피곤해지는지 알아야죠. 예를 들면 이렇게 예쁘고 어린 후배 간호사라든가. 안 그렇습니까? 그는 소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린 뒤 어둠 속으로 유유히 사라졌다. 소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흐느꼈다. 이것은 협박이었다. 강세리를 직접 건드리지 않고 그녀의 주변을 말려 죽이겠다는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이선우 레지던트에게도 압박이 가해졌다. 그의 외제차는 타이어 4개가 모두 날카롭게 찢긴 채 발견되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그가 주말마다 들르던 부모님이 운영하는 작은 식당에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가장 비싼 메뉴를 시켜 먹고는 음식이 맛이 없다는 둥, 위생이 불량하다는 둥 트집을 잡으며 다른 손님들을 모두 내쫓았다. 영업 방해였지만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는 방식이었다. 병원은 발칵 뒤집혔다. 병원장은 강세리를 원장실로 호출했다. 강세리 간호사, 도대체 당신 정체가 뭡니까? 병원장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칠성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이 마동구 이사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고 병원을 그만두면 모든 일을 덮겠다고 합니다. 당신 때문에 지금 병원 전체가 마비 상태예요. 환자들이 불안해서 입원을 취소하고 의료진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게 다 당신이 오지랖 넓게 나서는 바람에 제가 나선 게 아닙니다. 그들이 먼저 폭력을 행사했고 전 제 동료와 환자들을 지켰을 뿐입니다. 세리는 흔들림 없는 눈으로 병원장을 마주했다. 지켜? 당신 때문에 박소희 간호사는 어젯밤에 주차장에서 성희롱을 당하고 실신 직전에 발견됐어. 이선우 선생은 부모님 가게가 망하게 생겼다고 울상이야. 이게 당신이 말하는 지키는 방식인가? 병원장의 고함에 세리의 눈동자가 순간 차갑게 가라앉았다. 소희가 당한 일은 모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동료들에게 이런 식으로 되돌아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가 지키려 했던 이들이 그녀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다. 병원장님, 이건 제가 사과해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약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 병원 전체를 집어삼킬 겁니다. 그럼 어쩌란 말인가? 당신이 UDT 출신이라도 돼? 혼자서 조폭 전체랑 전쟁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병원장이 비꼬듯 소리쳤다. 그 순간 원장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박소희 간호사가 뛰어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엉망이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다. 병원장님, 강 선배님 잘못 아니에요. 선배님은 우리를 지켜주신 거예요. 우리가 선배님을 지켜드려야 해요. 소희는 조민수의 협박을 이겨내고 용기를 낸 것이었다.
그녀의 뒤로 이선우 선생과 수간호사 김현주를 비롯한 다른 동료 의료진들이 들어섰다. 그들은 모두 조민수의 직간접적인 협박을 받은 이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공포에 굴복하는 대신 세리 곁에 서는 것을 택했다. 맞습니다, 병원장님. 강세리 간호사 없었으면 그날 응급실은 피바다가 됐을 겁니다. 저도 멱살을 잡혔고요. 강 간호사를 내보내시려거든 저희도 전부 사직서 내겠습니다. 이선우가 부러진 안경테를 고쳤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동료들의 예상치 못한 반발에 병원장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세리는 자신을 둘러싼 동료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차올랐다. 전장에서는 늘 혼자였다. 동료는 지켜야 할 대상이었지 기댈 대상은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 이곳 병원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함께 싸우는 동료들을 만난 것이었다. 그때 중환자실에서 긴급 콜이 울렸다. 중환자실 코드 블루 심정지. 중환자실 코드 블루. 황철상 환자 심실세동 발생. 모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가 지금 죽는다면 조민수가 어떤 짓을 할지 불 보듯 뻔했다. 병원 전체가 인질로 잡힌 것이나 다름없었다. 비켜요. 세리가 가장 먼저 원장실을 뛰쳐나갔다. 이선우와 동료들이 그 뒤를 따랐다. 병원의 운명을 건 두 번째 사투가 시작되고 있었다. 병원 로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조민수의 입가에 뱀 같은 미소가 걸렸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가 원한 것은 황철상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을 빌미로 병원 전체를 무너뜨리고 강세리를 파멸시키는 것이었다. 독사의 계략은 이제 막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중환자실은 전쟁터 그 자체였다. 황철상의 심전도 그래프가 광란의 춤을 추듯 요동치다 이내 길고 평탄한 직선을 그었다. 삐으하는 절망적인 기계음이 중환자실을 가득 메웠다. 심정지입니다. 제3동기 준비. 이선우가 황철상의 가슴 위로 올라타 흉부 압박을 시작했다. 땀방울이 그의 얼굴에서 비오듯 쏟아졌다. 에피네프린 투여. 강세리 간호사 차지 충전 부탁합니다. 200줄 차지 완료. 세리가 제3동기 패드를 이선우에게 건넸다. 모두 비켜. 쿵. 황철상의 몸이 들썩였지만 모니터의 직선은 변함이 없었다. 다시 압박. 소혜쌤, 엠부 배깅 수동 환기 계속해요. 선생님 안 돌아옵니다. 다시 차지합니다. 모두 비켜. 쿵. 2번, 3번. 거듭되는 제세동에도 황철상의 심장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수술 후유증으로 인한 급성 폐혈증 쇼크였다. 이미 내부 장기들이 기능을 멈추기 시작한 것이다. 젠장. 이선우가 절망감에 주먹으로 침대를 내리쳤다. 그 순간 병원 로비에 있던 조민수에게 전화가 걸렸다. 중환자실 내부에 매수해둔 직원이 보낸 문자였다. 황철상 사망 임박. 조민수의 입꼬리가 비틀리며 올라갔다. 그는 즉시 대기 중이던 조직원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지금이다. 병원 입구 전부 막아라.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못 나가게 해. 회장님 돌아가시면 저것들 전부 우리 손으로 장례 치른다. 수십 명의 조직원들이 일제히 병원의 모든 출입구를 봉쇄하기 시작했다. 병원은 순식간에 거대한 감옥이 되었다. 환자들과 의료진의 비명이 복도를 울렸다. 중환자실 안 이선우는 흉부 압박을 멈추고 탈진한 듯 숨을 몰아쉬었다. 안 됩니다. 너무 늦었어요. 사망 선언 준비. 안 됩니다. 세리가 이선우를 밀치고 자신이 직접 흉부 압박을 시작했다. 그녀의 작은 체구에서 나온다고는 믿기지 않는 힘으로 정확하고 깊게 황철상의 가슴을 압박했다. 강 선배. 소용없어요. 이미. 아직입니다. 세리의 눈이 불타고 있었다.
UDT 시절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저체온증으로 죽어가던 동료를 살리기 위해 밤새도록 심폐소생술을 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녀는 포기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선생님, 지금 환자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폐혈증 쇼크로 인한 대사성 산증입니다. 제 세동만으로는 안 돼요. 에크모 체외 막산소 공급 준비해 주세요. 에크모요? 지금 이 상태에서? 불가능해요. 가능하게 만들어야죠.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세리의 외침은 단순한 요청이 아닌 전장에서 내리는 지휘관의 명령이었다. 그녀의 기백에 압도된 이선우와 의료진은 홀린 듯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심장이 멈춘 환자에게 에크모를 시술하는 것은 극도로 위험하고 성공 확률도 희박했지만 지금은 그것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세리가 미친 듯이 흉부 압박을 이어가는 동안 이선우는 황철상의 대퇴 동맥과 정맥에 굵은 관을 삽입하기 시작했다. 황철상의 피가 관을 타고 나와 기계로 흘러들어가고 산소를 공급받은 붉은 피가 다시 그의 몸속으로 주입되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다. 멈췄던 모니터에서 아주 미약하지만 규칙적인 신호가 다시 잡히기 시작했다. 삑삑 죽음의 문턱에서 간신히 그를 끌어올린 것이었다. 의료진 모두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세리는 땀으로 흠뻑 젖은 얼굴로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또 한 번 그녀가 증오했던 폭력배의 생명을 구한 것이었다. 며칠 후 황철상이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았다. 에크모와 강력한 항생제 치료가 효과를 본 것이었다. 그는 혼탁한 눈을 깜빡이며 낯선 천장을 바라보다 자신을 간호하고 있는 세리와 눈이 마주쳤다. 물. 세리는 묵묵히 거즈에 물을 적셔 그의 마른 입술을 축여주었다. 여기가 어디요? 부산대학교병원 중환자실입니다. 큰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황철상은 희미한 기억을 더듬었다. 빗길에 미끄러지던 차 찢어지는 고통, 그리고 병원에서 난동을 부리던 부하들의 모습, 그리고 자신에게 달려들던 저 간호사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었다. 당신이 날 살린 거요? 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이선우 선생님과 병원 의료진 모두가 회장님을 살리기 위해 애썼습니다. 회장님의 부하들이 병원에서 난동을 부리고 의료진을 폭행하고 심지어 성희롱하는 와중에도 말입니다. 세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뼈가 있었다. 황철상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는 상황 파악이 빠른 사람이었다. 조민수 그놈 당장 불러오시오. 조민수는 회장이 깨어났다는 소식에 사색이 되어 달려왔다. 황철상이 죽어야만 자신이 조직을 차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황철상의 쉰 목소리가 그를 내리눌렀다. 무릎 꿇어. 회장님? 감히 내 구역에서, 그것도 내 목숨을 살려준 은인들이 있는 병원에서 깽판을 쳐? 그것도 모자라 간호사 아가씨들을 희롱하고 의사 선생 부모님 가게까지 찾아가? 황철상은 링거를 꽂은 손으로 조민수의 뺨을 후려쳤다. 힘이 실리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조민수를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내가 그렇게 가르쳤나? 우리가 양아치 새끼들이야? 힘없는 사람들 상대로. 그것도 날 살리려는 사람들한테. 회장님, 그게 아니라 저 간호사가 먼저 우리 식구들을. 닥쳐. 황철상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세리를 바라보았다. 강 선생. 내가 대신 사과하겠소. 내 식구들 교육을 잘못 시켰소. 그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애쓰며 세리에게 고개를 숙였다. 부산을 호령하는 조폭 두목이 일개 간호사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너희들. 황철상이 조민수와 뒤늦게 불려온 마동구를 노려보았다. 지금부터 이 병원은 내가 지킨다.
강 선생을 비롯한 여기 의료진들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건드리는 놈은 내 손으로 부산 앞바다에 담가버릴 줄 알아. 그리고 너희들이 저지른 죄값 똑똑히 치러. 마동구 너는 깽판 친 거, 조민수 너는 괴롭힌 거. 전부 경찰서 가서 자수하고 죄값 받아. 그게 칠성파의 방식이야. 알겠나? 황철상의 참교육이었다. 그것은 힘의 논리였지만 동시에 자신만의 의리와 명분을 지키려는 그만의 방식이었다. 조민수와 마동구는 치욕에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보스의 명령에 불복할 수는 없었다. 세리는 그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들의 개과천선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 그녀는 병원의 평화를 지켜냈다. 폭력이 아닌 간호사로서의 본분과 서약을 지킴으로써. 황철상은 다시 세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강 선생,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니군. 대체 누구요? 세리는 그의 차트를 정리하며 대답했다. 말씀드렸습니다. 전 그냥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입니다. 그녀의 평온한 대답에 황철상은 오히려 더 큰 경외감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처음으로 힘이 아닌 다른 것에 의해 압도당했음을 깨달았다. 폭풍은 그렇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잠잠해지는 듯했다. 하지만 세리의 정체에 대한 의문과 칠성파 내부의 균열이라는 새로운 불씨가 남겨진 채였다. 부산대학교병원에 내려졌던 계엄령은 황철상 회장의 한마디로 거짓말처럼 거쳤다. 병원 입구를 막아섰던 검은 양복의 장벽은 사라졌고 대신 병원 정문 한쪽에 말쑥한 차림의 사내 두어 명이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다. 그들은 황철상의 직속 부하들로 병원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상 병원 전체가 칠성파의 비호 아래 들어갔음을 공표하는 깃발과도 같았다. 의료진은 기묘한 안도감과 굴욕감 사이를 오갔다. 난동을 부리던 조폭들이 사라진 것은 다행이었지만 그들을 몰아낸 것이 공권력이 아니라 더 거대한 폭력이라는 사실이 그들을 씁쓸하게 만들었다. 그 기묘한 평화의 중심에는 강세리가 있었다. 그녀는 영웅이자 동시에 시한폭탄이었다. 동료들은 그녀를 경외했지만 동시에 두려워했다. 박소의 간호사는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르며 선배님,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를 입에 달고 살았고 이선우 레지던트는 수술실에서 그녀와 마주칠 때마다 자신이 지시를 내리는 건지 아니면 그녀의 완벽한 보조에 이끌려가는 건지 혼란스러워했다. 강세리 간호사, 당신은 정말 대단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 곁에 있으면 꼭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입니다. 이선우가 복도에서 커피를 건네며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세리는 말없이 커피를 받아들었다. 그녀는 그 시선들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원했던 평범한 일상은 이미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다시 특별한 존재, 다른 존재가 되어버렸다. 과거 UDT에서 강철의 마녀라 불리던 그때처럼. 그녀의 일상은 겉으로는 평온했다. 황철상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꾸준히 회복 중이었다. 마동구는 황철상의 명령대로 자수하여 구속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세리는 알고 있었다. 이 모든 소동의 배후이자 가장 위험한 적인 독사 조민수는 자수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그저 황철상의 명령에 굴복한 척 그림자 속으로 스며들었을 뿐이다. 독사는 결코 사냥감을 놓치지 않는다. 그 예감은 퇴근길의 현실이 되었다. 밤 10시 야간 근무를 마친 세리가 병원 후문을 나섰다. 병원 정문을 지키는 황철상의 부하들을 피해 일부러 택한 길이었다. 그녀는 그들의 보호가 감시와 다르지 않음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부산의 밤 공기는 바다 냄새를 머금어 눅눅했다. 가로등이 드문드문 켜진 골목길로 접어드는 순간 세리의 감각이 날카롭게 곤두섰다. 미행이었다. 마동구의 부하들처럼 어설프고 노골적인 기척이 아니었다.
발소리를 죽이고 시야의 사각지대를 정확히 이용하며 주변 환경에 완벽하게 녹아드는 움직임. 이것은 조폭의 수준이 아니었다. 고도로 훈련받은 전문가의 솜씨였다. 세리의 심장이 차갑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태연하게 휴대전화를 꺼내 통화하는 척하며 반짝이는 가게 유리창에 비친 그림자를 확인했다. 검은 모자를 눌러 쓴 남자. 세리가 멈추면 멈추고 걸으면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붙었다. 조민수가 보낸 사람인가? 아니면 그녀는 일부러 인적이 드문 길 대신 광안리 해변으로 향했다. 불금의 밤바다를 즐기러 나온 인파가 가득했다. 시끄러운 음악 소리, 연인들의 웃음소리, 폭죽 터지는 소리. 그 혼돈 속으로 그녀는 망설임 없이 스며들었다. 그리고 그녀는 사라졌다. 미행하던 남자가 인파에 휩쓸려 잠시 시야를 놓쳤다가 다시 세리가 있던 곳을 보았을 때 그녀는 그 자리에 없었다. 남자는 당황하며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 순간 그의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지? 남자가 소스라치게 놀라 돌아섰다. 바로 등 뒤에 방금 전까지 쫓던 강세리가 유령처럼 서 있었다. UDT의 역추적 기술. 사냥감에서 사냥꾼으로 역할이 바뀌는 것은 한순간이었다. 남자의 눈이 당황해서 경계로 바뀌었다. 그는 품 안으로 손을 넣으려 했다. 손 빼. 세리의 목소리에는 칼날 같은 살기가 스쳤다. 남자는 본능적으로 움직임을 멈췄다. 눈앞의 여자가 자신과 동급 혹은 그 이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조민수가 보냈나? 대답해. 남자는 대답 대신 세리에게 달려들었다. 품에서 꺼낸 것은 단검이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세리의 목을 노렸다. 일반인이었다면 즉사했을 공격. 하지만 세리는 그 칼날의 궤적을 이미 읽고 있었다. 그녀는 남자의 손목을 낚아채는 동시에 몸을 회전시켜 그의 팔을 꺾었다. 우두둑 뼈가 어긋나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남자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비명이 터져나왔지만 세리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꺾인 팔을 지렛대 삼아 남자의 몸을 해변의 모래사장으로 쳐박았다. 단검이 힘없이 모래 위로 떨어졌다. 다시 묻지. 누구야? 세리가 남자의 관자놀이에 자신의 팔꿈치를 겨누며 나직이 으르렁거렸다. 그때였다. 거기 두 사람 뭐 하는 겁니까? 순찰 중이던 경찰 2명이 이쪽을 발견하고 달려오고 있었다. 남자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세리를 밀쳐내고 비틀거리며 도망쳤다. 세리는 쫓지 않았다. 경찰에게 신분이 노출되는 것은 피하고 싶었다. 무슨 일입니까? 저 사람 일행이에요? 아닙니다. 그냥 시비가 좀 붙었습니다. 세리는 태연하게 대답하며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정돈했다. 경찰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녀를 보냈지만 별다른 증거가 없어 돌아섰다. 세리는 모래사장에 떨어진 단검을 주었다. 평범한 칼이 아니었다. 특수 코팅된 군용 대검. 이것은 조민수의 수화가 아니다. 그녀는 싸늘한 표정으로 자신의 아파트가 있는 해운대 마린시티로 향했다. 아파트에 도착한 그녀는 도어락을 열기 전 아주 미세하게 틀어져 있는 문틈을 발견했다. 누군가 침입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자신의 집이 아닌 윗집의 복도 창문을 통해 외벽을 탔다. UDT 시절 선박 침투를 위해 수없이 했던 훈련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집 베란다 창문으로 소리 없이 진입했다. 집 안은 어두웠고 조용했다. 하지만 공기 중에 낯선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침입자는 이미 떠난 뒤였다. 그녀는 불을 켜지 않고 내부를 훑었다. 아무것도 도난당하지 않았다. 서랍도 뒤진 흔적이 없었다. 침입의 목적은 절도가 아니었다. 그때 그녀의 시선이 거실 테이블 위에 멈췄다.
그곳에는 그녀가 올려둔 적 없는 물건이 하나 놓여 있었다. 말라비틀어진 작은 불가사리 한 마리. 세리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이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10년 전 서해의 어둠 속에서 진행된 비밀 작전. 그 작전에 투입되었던 UDT 대원들만이 아는 실패한 작전의 상징이자 죽은 동료를 향한 표식이었다. 조민수가 아니다. 이것은 그녀의 과거에서 온 메시지였다. 그녀가 가장 묻어버리고 싶었던 피로 얼룩진 과거가 그녀를 찾아온 것이었다. 같은 시각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한 형사가 병원 CCTV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 응급실 난동 사건 영상이었다. 팀장님, 이거 아무리 봐도 이상합니다. 간호사 한 명이 장정 10명을 저렇게 제압한다고요? 그것도 대부분 관절기나 급소 타격입니다. 이거 보통 솜씨가 아닌데요. 팀장이라 불린 콧수염이 덥수룩한 오길탁 형사가 모니터를 퉁명스럽게 바라봤다. 그는 부산 바닥에서 뼈가 굵은 베테랑 형사였다. 칠성파 놈들이 병원에서 깽판 친 거야 하루 이틀 일이냐만 저 여자는 좀 특이하긴 하네. 신원 조회해봤어? 강세리. 32. 간호사 면허 딴 지 2년 차. 그전 기록이 깨끗합니다. 너무 깨끗해서 이상할 정도입니다. 꼭 누군가 일부러 지운 것처럼요. 오길탁은 턱을 쓰다듬었다. 그의 예리한 직감이 발동했다. 저 여자 한번 만나봐야겠다. 칠성파 내분 사건의 정체불명의 간호사라. 이거 아주 재미있는 냄새가 나는데. 세리는 거실에 우두커니 서서 불가사리를 내려다보았다. 병원을 뒤흔들었던 폭풍은 사실 더 거대하고 음습한 태풍의 전조에 불과했다. 그녀는 이제 조폭뿐만 아니라 정체를 알 수 없는 과거의 유령 그리고 집요한 경찰의 의심과도 싸워야 했다. 그녀가 원했던 평화는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그녀를 배신하고 있었다. 불가사리가 남기고 간 파문은 세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병원을 안전한 피난처로 여길 수 없었다. 아파트에는 도청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 UDT에서 배운 탐색 기술로 찾아낸 초소형 고성능 마이크였다. 조폭의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는 정보기관 수준의 장비였다. 그녀는 장치를 제거하지 않았다. 오히려 역이용하기로 했다. 태연하게 박소희와 통화하며 몸이 안 좋다. 그날의 충격으로 손이 떨린다는 식의 거짓 정보를 흘렸다. 사냥감을 안심시키려는 사냥꾼의 속임수였다. 하지만 진짜 위협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져나왔다. 황철상의 보호는 병원 내에서 절대적인 권력이 되었다. 그의 부하들은 의료진에게 깍듯하게 대했지만 그 깍듯함 속에는 은근한 통제와 감시가 배어 있었다. 특히 강세리에게는 회장님을 구한 은인이라는 칭호와 함께 과도한 친절이 베풀어졌다. 강 선생님, 이거 회장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최고급 한우 세트입니다. 강 선생님, 퇴근길 위험하시다고 저희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세리는 이 모든 것을 기계적으로 거절했다. 필요 없습니다. 전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제 안전은 제가 지킵니다. 그녀의 냉담한 태도는 황철상의 호의를 무시하는 것처럼 비쳤고 그를 따르는 조직원들의 심기를 건드렸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조민수였다. 황철상에게 공개적으로 굴욕을 당하고 자수까지 강요당한 물론 그는 핑계를 대고 빠져나갔지만 조민수는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 그는 황철상의 명령 때문에 세리를 직접 공격할 수 없었다. 하지만 독사는 정면으로 물지 않는다. 가장 고통스러운 곳에 조용히 독리를 박아 넣을 뿐이다. 조민수는 세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자부심인 간호사라는 타이틀을 공격하기로 했다. 그날 밤 응급실은 유난히 분주했다. 여러 건의 사고가 겹친 탓이었다. 그때 칠성파와 영역 다툼을 벌이던 신흥 조직 해운대 타이거스의 행동대장이 실려왔다.
옆구리에 깊은 자상을 입고 과다출혈 상태였다. 환자 의식 혼미. 혈압 80에 50. 빨리 수술실 준비해. 이선우와 세리가 동시에 환자에게 달라붙었다. 하필이면 라이벌 조직원이었다. 병원 복도 한쪽에 있던 황철상의 부하들이 이 광경을 싸늘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살려야 합니다, 선생님. 당연하죠. 여긴 병원이니까. 이선우와 세리는 응급처치를 하며 환자를 수술실로 급히 옮겼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듯 했다. 이선우가 파열된 동맥을 봉합하고 세리가 능숙하게 피를 공급하고 바이탈을 체크했다. 좋아, 출혈 잡혔습니다. 봉합 마무리하죠. 이선우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순간이었다. 삐우삐우삐우삐우. 환자의 심전도 그래프가 갑자기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심실세동. 심정지의 전조였다. 뭐야. 왜 이래? 제세동기. 선생님, 혈압 떨어집니다. 이선우가 다급하게 흉부 압박을 시작하고 세리가 제세동을 준비했다. 하지만 환자의 심장은 돌아오지 않았다. 조금 전까지 안정적이던 환자가 순식간에 죽어가고 있었다. 왜 반응이 없지? 칼륨 수치 확인해. K칼륨. 마취과 의사가 다급하게 외쳤다. 수액 라인을 통해 주입되던 약물 중 무언가가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B. 모니터에 길고 단조로운 사망선이 그어졌다. 수술실의 모든 움직임이 멈췄다. 성공적이었던 수술이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실패했다. 이선우는 피범벅이 된 손을 든 채 망연자실했다. 세리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녀는 환자의 팔에 꽂힌 수액 라인과 약물 앰플을 바라보았다. 너무나 완벽한 타이밍의 사고였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다음 날 병원은 발칵 뒤집혔다. 해운대 타이거스 조직원들이 병원으로 몰려와 그들의 행동대장을 죽여냈다며 난동을 부렸다. 칠성파가 병원을 장악하고 라이벌을 죽였다는 소문이 부산 바닥에 쫙 퍼졌다. 그리고 오길탁 형사가 이끄는 광역수사대가 병원을 압수수색했다. 강세리 간호사. 어젯밤 수술 중 사망한 환자 박태수 씨 사건으로 조사 나왔습니다. 익명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오길탁이 세리 앞에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수술 막바지에 강세리 간호사가 환자에게 직접 주사한 약물이 있다는 제보였습니다. 수술실 CCTV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더군요. 이선우와 박소희가 경악하며 소리쳤다. 말도 안 됩니다. 강 선배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제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 일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검 결과 사망자의 혈액에서 치사량의 염화칼륨이 검출되었습니다. 오길탁이 부검 감정서를 내밀었다. 염화칼륨. 심장을 멈추게 하는 약물. 그리고 수술실 폐기물에서 누군가 고의로 라벨을 뗀 빈 앰플이 발견되었습니다. 강세리 간호사의 지문이 묻어있더군요. 세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완벽한 함정이었다. 조민수가 꾸민 짓이었다. 그는 병원 내부에 조력자를 심어두었고 CCTV 사각지대를 이용했으며 세리가 만졌던 폐기물의 증거를 심어두었다. 칠성파의 보호를 받는 세리가 칠성파의 라이벌을 제거했다는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강세리 씨, 당신을 의료법 위반 및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오길탁이 수갑을 꺼내 들었다. 선배님. 박소희가 울음을 터뜨렸다. 이선우는 사색이 되어 아무 말도 못했다. 세리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병원, 그녀가 평화를 찾으려 했던 그곳에서 그녀는 이제 환자를 살리는 간호사가 아닌 사람을 죽인 살인 용의자가 되어 있었다. 황철상의 보호는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다. 오히려 그녀를 올가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었다. 독사의 이빨은 세리의 심장이 아닌
그녀의 명예와 일상에 가장 먼저 박혔다. 세리는 차가운 수갑이 자신의 손목에 채워지는 것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포기한 자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함정에 빠진 맹수가 반격을 준비하는 눈빛이었다. 부산 남부경찰서 유치장의 차가운 공기는 세리의 분노를 식히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살인 용의자가 되었다. 변호사가 면회를 왔지만 모든 증거가 그녀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CCTV 사각지대, 그녀의 지문이 묻은 앰플, 그리고 칠성파와 얽힌 명백한 동기. 조민수는 그녀가 빠져나갈 수 없는 거미줄을 짰다. 오길탁 형사가 취조실에서 그녀를 마주했다. 강세리 씨. 아니, 강세리 대위라고 불러야 하나? 오길탁이 서류철을 책상 위에 던졌다. 그 안에는 군사기밀 도장이 찍힌 그녀의 삭제된 이력서가 들어있었다. 해군 특수전전단 대위. 강철의 마녀라 불렸던 전설의 여군. 서해 인질 구출 작전, 아덴만 여명 작전. 화려하시더군. 그런 사람이 왜 신분 세탁하고 간호사 노릇을 하고 있었을까? 세리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녀의 과거를 경찰이, 아니, 조민수와 그 배후가 알고 있었다. 그 불가사리. 당신 과거 동료가 보낸 건가? 그자가 조민수와 붙어먹고 당신을 함정에 빠뜨린 거야? UDT 동료끼리 배신이라도 했나? 오길탁은 예리하게 파고들었다. 그는 조민수가 흘린 정보와 자신이 파낸 정보를 조합해 진실에 근접해 있었다. 당신이 침묵하면 할수록 당신은 칠성파의 사주를 받고 사람을 죽인 살인범 간호사가 되는 거야. 협조해. 당신을 함정에 빠뜨린 놈들 잡게 도와주면 정상 참작해주지. 세리는 입을 열었다. 증거 있습니까? 뭐? 내가 그 앰플을 환자에게 주입했다는 직접적인 증거 말입니다. CCTV에도 없고 목격자도 없습니다. 내 짐은? 난 간호사입니다. 수백 개의 앰플을 만집니다. 그게 왜 하필 살인에 쓰인 앰플이라고 확신하죠? 오길탁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지금 말장난하자는 건가? 풀어주십시오. 뭐라고? 증거 불충분으로 절 풀어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24시간 내로. 그리고 전 제 방식대로 제 누명을 벗겠습니다. 세리의 눈빛은 유치장에 갇힌 용의자의 것이 아니었다. 작전을 앞둔 지휘관의 눈빛이었다. 오길탁은 결국 세리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했다. 하지만 그는 세리에게 강력한 경고를 날렸다. 내 관할 구역에서 UDT 놀이할 생각 마. 당신이 움직이는 순간 내가 가장 먼저 당신을 쏠 테니까. 경찰서를 나온 세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박소희와 이선우였다. 선배님, 괜찮으세요? 강 간호사, 우리가 다 증언할게요. 당신은 절대 범인이 아니라고. 세리는 두 사람의 어깨를 조용히 두드렸다. 고마워요. 하지만 병원에는 당분간 가지 마세요. 두 사람도 위험합니다. 그녀는 동료들을 뒤로하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간호사 강세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누명을 벗고 자신을 배신한 과거를 심판해야 하는 전사 강세리 대위로 돌아간 것이었다. 그녀는 곧장 황철상이 입원한 병실로 향했다. 황철상의 부하들이 막아섰지만 그녀의 살기에 눌려 길을 비켜주었다. 황철상은 병실에서 모든 보고를 받고 있었다. 강 선생, 내 병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면목이 없소. 조민수 어딨습니까? 그놈이 내 뒤통수를 쳤소. 내 라이벌인 박태수를 죽이고 그 죄를 강 선생에게 뒤집어 씌웠더군. 내가 당신을 보호한다고 하니 오히려 그걸 역이용해서 칠성파와 당신을 동시에 무너뜨리려 한 게야. 일석이조지. 그놈의 배후. 누군지 압니까? 황철상은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조민수가 최근에 외부 용병을 고용했다는 소문은 들었소.
군 출신의 여자라고 하던데 설마. 세리의 표정이 얼어붙었다. 그 여자였다. 불가사리를 보낸 자. 그녀의 과거, 그녀의 동료이자 그녀가 가장 증오했던 라이벌. 독사 한유라. 한유라는 UDT 시절 세리와 모든 면에서 경쟁했던 인물이다. 뛰어난 능력을 가졌지만 작전 성공을 위해서라면 아군의 희생도 서슴지 않는 잔혹함 때문에 결국 불명예 제대한 여자였다. 그녀가 조민수와 손을 잡고 세리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 모든 판을 짠 것이었다. 그들을 만날 장소를 압니다. 세리가 말했다. 그녀는 경찰서에서 나오기 전 옥일탁의 책상에 있던 수사 자료를 훔쳐봤다. 조민수와 한유라의 밀회 장소. 그들이 다음 범행을 모의할 곳. 부산 영도와 이기대를 잇는 광안대교가 한눈에 보이는 곳. 하지만 인적은 드문 5-6도 절벽. 강 선생 혼자 가려는 건 이건 내 싸움입니다. 회장님은 회장님의 방식대로 조민수를 심판하십시오. 난 내 방식대로 내 과거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날 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태풍이라도 올라오는지 바람이 거칠었다. 5-6도 절벽 끝 등대가 깜빡이는 곳에 조민수와 한유라가 서 있었다. 계획대로 완벽했어. 강세리는 이제 살인범으로 감방에서 썩게 될 거야. 황철상 영감탱이도 칠성파 내부 단속하느라 정신없을 테고. 이제 부산은 우리 차지야. 조민수가 비열하게 웃었다. 한유라는 비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차갑게 웃었다. 강세리는 그렇게 만만한 여자가 아니야. 그녀는 강철의 마녀니까. 하지만 마녀는 사냥당해야지. 그때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랜만이네, 한유라. 내가 보낸 불가사리는 잘 받았어. 비바람을 뚫고 강세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더 이상 간호사복을 입고 있지 않았다. 활동하기 편한 검은색 전투복 차림이었다. 강세리, 내가 어떻게 해? 경찰서에 있어야 하려니. 조민수가 경악했다. 역시 올 줄 알았지. 넌 도망치는 법은 배워도 숨는 법은 못 배웠거든. 한유라가 단검을 꺼내들며 세리를 노려봤다. 10년 전 서해에서 내가 내 공을 가로채지만 않았어도 난 여기 없었어. 오늘은 그때의 빚을 갚아주지. 내가 아군을 방패막이로 쓰지 않았다면 우린 동료를 잃지 않았어. 그 빚, 오늘 내가 받아가겠다. 두 전직 UDT 여전사의 살기가 폭풍우 치는 절벽에서 격돌했다. 조민수가 부하들에게 소리쳤다. 뭐해? 전현 당장 잡아. 대여섯 명의 조직원들이 세리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들은 병원에서 상대했던 어설픈 조폭이 아니었다. 한유라가 직접 훈련시킨 정예들이었다. 그러나 세리는 이미 간호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비바람 속을 파고들었다. 가장 먼저 달려든 자의 팔을 꺾어 방패로 삼고 뒤따르던 자의 흉부를 발로 찼다. 빗물에 미끄러지는 지형을 역이용해 상대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관절기와 급소 타격으로 순식간에 적들을 무력화시켰다. 병원에서보다 훨씬 더 빠르고 자비 없는 움직임이었다. UDT의 실전 전투 기술이 폭풍우 속에서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순식간에 부하들을 정리한 세리가 한유라와 마주섰다. 여전히 재주는 좋네. 입만 살았군. 두 여자의 격투가 시작되었다. 단순한 주먹 다짐이 아니었다. 서로의 약점을 정확히 노리는 암살 기술과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는 유술이 뒤섞인 죽고 죽이는 싸움이었다. 절벽 끝에서 파도가 발밑에 부서지는 아슬아슬한 공간에서 두 그림자가 격렬하게 부딪혔다. 조민수는 이 광경을 공포에 질려 바라보다가 몰래 차에 타서 도망치려 했다. 그가 차 문을 여는 순간 그의 이마에 차가운 금속이 닿았다. 어디 가시나 조이사? 황철상이었다. 그는 휠체어에 앉은 채 마동구를 비롯한 자신의 직속 부하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는 세리가 혼자 간다고 했지만 자신의 조직을 배신한 자를 그대로 둘 수 없었다. 회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저 여자가 시끄럽다. 칠성파의 법도는 내가 정한다. 그리고 넌 그 법을 어겼다. 황철상의 차가운 선고와 동시에 절벽 끝에서 처절한 비명이 울려 퍼졌다. 세리와 한유라의 싸움도 막바지에 이른 것이었다. 한유라가 세리의 어깨를 단검으로 찔렀다. 하지만 세리는 그 고통을 참아내며 한유라의 팔을 꺾고 그녀를 절벽 바닥에 내리꽂았다. 내 복수 놀이는 끝났어. 세리가 피 흘리는 어깨를 부여잡고 말했다. 그때 수십 대의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5-6도로 진입하고 있었다. 오길탁 형사였다. 그는 세리를 풀어주는 순간부터 그녀에게 위치 추적기를 붙여놓았던 것이다. 전부 멈춰. 다 포위됐다. 오길탁이 외쳤다. 황철상의 조직원들, 제압당한 조민수,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채 서로를 노려보는 2명의 전직 UDT 대원. 그들 모두가 경찰의 불빛 속에 갇혔다. 세리는 어깨의 상처에서 흐르는 피와 빗물이 뒤섞이는 것을 느끼며 이 지긋지긋한 폭풍이 과연 끝날 수 있을지 생각했다. 그녀는 살인 누명을 벗기 위해 또 다른 폭력을 저질렀고 결국 다시 법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다. 그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5-6도 절벽 위 시간은 멈춘 듯 했다. 빗줄기는 거셌고 바다는 검은 입을 벌린 괴물처럼 포효했다. 그 아수라장의 한복판에 번쩍이는 수십 개의 경광등 불빛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경찰의 확성기 소리가 폭풍우와 섞여 기괴하게 울려 퍼졌다. 전부 무기 버리고 손머리 위로 올려. 지금 즉시 투항하라. 오길탁 형사는 빗물에 젖은 바바리 코트를 여미며 이 기가 막힌 대치 상황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갔다. 한쪽은 부산 최대 폭력 조직 칠성파의 수괴 황철상과 그의 직속 부하들. 다른 한쪽은 그들을 배신한 2인자 조민수. 그리고 그 중심에는 피 흘리는 어깨를 부여잡은 채 전직 특수부대 동료를 제압하고 서 있는 간호사 강세리. 이거 무슨 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 오길탁이 헛웃음을 쳤다. 그는 먼저 휠체어에 앉은 황철상에게 다가갔다. 황 회장님, 이 야심한 시각에 이 빗속에서 몸도 편찮으신 분이 부하들 이끌고 무슨 야유회라도 나오셨습니까? 황철상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태연하게 대꾸했다. 오 반장. 보다시피 쓰레기 청소 좀 하러 나왔소. 내 집안 단속 내가 하겠다는데 경찰 나리들께서 이렇게 대규모로 환영식까지 해주실 줄은 몰랐군. 집안 단속을 이렇게 살벌하게 하시면 안 되죠. 여기 쓰러진 사람들 그리고 거기 잡혀있는 조민수. 전부 경찰서까지 동행하셔야겠습니다. 불법 무기 소지, 집단 폭행, 살인 교사 혐의는 차고 넘칩니다. 오길탁의 시선이 조민수에게 향했다. 조민수는 황철상과 경찰에게 동시에 포위되자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고개를 떨구었다. 그리고 오길탁은 마침내 강세리 앞에 섰다. 그녀의 발밑에는 한유라가 신음하며 쓰러져 있었고 어깨에서는 검붉은 피가 비와 섞여 흘러내리고 있었다. 강세리 대위 아니 강세리 간호사. 당신은 내가 분명히 경고했을 텐데. 내 관할에서 UDT 놀이하지 말라고. 당신도 가야겠어. 살인용의자 누명은 벗을지 몰라도 여기 이 사람들 전부 당신이 작살낸 거 맞잖아. 특수폭행 현행범이야. 오길탁이 수갑을 꺼내 들었다. 그때 세리가 입을 열었다. 부산대학교 병원 흉부외과 김동현 과장. 지금 당장 체포하세요. 뭐라고? 그 사람이 한유라와 조민수에게 매수된 내부 조력자입니다. 어젯밤 수술 사망한 환자 박태수의 마지막 수액 라인을 교체한 건 그 사람이에요. 염화칼륨 앰플 수술실 폐기물에 내 지문 묻혀서 버린 것도 그 사람 짓입니다.
오길탁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지? 수술 중에 봤습니다. 이선우 선생님이 봉합에 집중한 사이 김 과장이 평소와 다른 동선으로 움직이며 수액을 교체하는 걸. 그땐 긴급 상황이라 확신하지 못했지만 내가 체포되고 나니 모든 게 분명해졌죠. 증거는 그의 연구실 캐비닛 혹은 병원 사물함. 조민수에게 받은 대가가 있겠죠. 아마 도박 빚 때문일 겁니다. 오길탁은 세리의 눈을 꿰뚫어 볼 듯이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한치의 거짓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위치 추적기가 아니었다면 그녀가 이미 김동현을 직접 찾아가 심판했을 것이라 확신했다. 한유라. 이 여자 입에서 직접 듣고 싶군. 오길탁은 부하들에게 눈짓했다. 황철상 일당, 조민수 그리고 저 두 여자까지. 전원 연행해. 부산 남부경찰서 특별조사실. 세리와 한유라가 마주 앉았다. 오길탁은 그들 사이에 앉아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어깨에 응급처치를 받은 세리의 하얀 붕대 위로 피가 다시 배어나오고 있었다. 자, 한유라 씨. 이제 그만 연극은 끝내시죠. 김동현 과장, 2시간 전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당신과 조민수에게 받은 돈가방, 그리고 당신과 통화한 녹취록까지 전부 확보했습니다. 당신이 의료 지식을 이용해 살인 계획을 지시했더군요. 한유라는 창백한 얼굴로 오길탁을 노려봤다. 독사의 독은 이미 빠져나간 듯 했다. 그래서 어쩔 건데? 궁금한 건 그게 아니야. 왜 강세리지? 왜 하필 그녀를 함정에 빠뜨린 거야? 한유라의 고개가 천천히 강세리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눈에는 10년간 묵혀온 지독한 증오와 열등감이 들끓고 있었다. 왜냐고? 저 여자니까. 10년 전 서해에서 우린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어. 내가 제시한 루트대로 갔으면 인질도 구하고 적들도 섬멸할 수 있었다고. 그런데 강세리, 이 위선자년이 내가 아군을 총알바지로 쓰려고 했기 때문이지. 세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내 작전대로 갔으면 인질은 구했겠지. 하지만 어모조였던 우리 팀원 셋은 그대로 적진 한복판에 고립되어 죽었을 거야. 난 내 동료를 버릴 수 없었어. 그래서 넌 명령을 어기고 독단적으로 움직였고 결국 적 하나를 놓쳤잖아. 그놈이 쏜 유탄에 김 중사가 죽었어. 다 너 때문이야, 강세리. 내가 공에 미쳐서 내 영웅 놀이 때문에 내 완벽한 작전과 내 동료를 망쳤다고. 그건 전투 중에 벌어진 희생이었어. 하지만 넌 내 공적을 위해 동료를 사지로 몰아넣으려 했지. 그게 너와 나의 차이다. 닥쳐. 한유라가 발악하며 책상을 내리쳤다. 넌 언제나 그랬어. UDT에서도 모두가 너만 따르고 너만 강철에 마녀라며 추앙했지. 난 항상 내 그늘에 가려진 2인자였어. 난 너보다 강한데, 너보다 더 완벽한데, 그래서 내 모든 걸 빼앗고 싶었다. 내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그 하얀 가운, 그 평화로운 일상. 내가 그걸 지옥으로 만들어주고 싶었어. 조민수는 그저 내가 이용하기 좋은 도구였을 뿐이야. 모든 자백이 끝났다. 한유라는 지독한 열등감에 사로잡힌 괴물 그 자체였다. 오길탁은 조용히 녹음기를 껐다. 한유라. 넌 살인 및 살인 교사,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이다. 강세리를 모함한 죗값까지. 평생 감옥에서 내가 얼마나 완벽했는지 증명해봐. 형사들이 한유라를 끌고 나갔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세리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조사실에는 세리와 오길탁 단둘만 남았다. 오길탁은 담배에 불을 붙이려다 세리를 보고는 도로 집어넣었다. 강세리간. 아니 강대위. 당신의 살인 혐의는 완전히 벗겨졌소. 김동현이 모든 걸 자백했으니까. 하지만 5, 6도에서의 폭행 혐의는 남아있지.
법대로 처리하십시오. 세리는 담담하게 말했다. 오길탁은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법이라 그래, 법대로 해야지. 근데 말이야, 한유라 그 여자가 살인범이고 조민수도 공범이야. 당신은 그 살인범들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아주 약간의 정당방위를 한 게 되겠지. 황철상 일당도 조직 내부의 살인범을 잡기 위해 경찰에 협조한 거고. 안 그런가? 세리의 눈이 조금 커졌다. 오길탁이 씩 웃었다. 내가 본 건 그거야. UDT 파일은 다시 덮어두겠소. 국방부까지 시끄러워지는 건 나도 골치 아파. 대신 내 관할에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해. 당신 손은 사람 패는 손이 아니라 사람 살리는 손이라며. 그 약속 지키라고. 오길탁은 세리의 수갑을 직접 풀어주었다. 나가봐요. 비 멎었네. 세리가 경찰서 밖으로 나왔을 때 지긋지긋하던 비가 그치고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축축하고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녀의 상처 입은 어깨를 스쳤다. 경찰서 앞에는 박소희와 이선우가 밤새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선배님, 강 선생님. 두 사람은 세리를 보자마자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다. 박소희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에요. 무서웠어요, 선배님. 괜찮습니다. 다 끝났어요. 세리는 어색하게 소희의 등을 토닥였다. 이선우는 붕대가 감긴 그녀의 어깨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강 간호사, 정말 고맙고 미안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병원도 우리도 그리고 나도 의사로서의 자존심을 지키지 못했을 겁니다. 이선우가 세리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세리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지키고 싶었던 평범한 일상. 그 일상은 산산조각 났지만 그 조각난 파편 속에서 그녀는 동료라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을 얻었다. 병원으로 돌아온 날. 강세리가 간호사복을 입고 모습을 드러내자 응급센터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수군거림, 경외감, 약간의 두려움이 섞인 시선들이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간호사가 아니었다. 병원을 구한 여전사, 살인 누명을 쓴 비운의 인물, 그리고 조폭 두목의 목숨을 구한 기묘한 영웅이었다. 그 어색한 침묵을 깬 것은 수간호사 김현주였다. 강 선생, 어깨는 괜찮아? 꼬리 그게 뭐야? 붕대 다시 감아야겠네. 그리고 복귀 첫날부터 지각이야. 빨리 가서 차트 정리해. 김현주는 평소와 똑같은 하지만 그 속에 따뜻한 애정이 담긴 잔소리를 쏟아냈다. 그 목소리에 응급실에 얼어붙었던 공기가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박소희가 웃으며 그녀의 팔을 잡아 끌었다. 선배님 빨리요. 오늘따라 환자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세리는 어깨의 통증을 애써 감추며 희미하게 웃었다. 그녀의 자리였다. 그녀가 차트를 확인하고 있을 때 병원 로비에서 퇴원 수속을 밟는 무리들과 마주쳤다. 휠체어에 앉은 황철상이었다. 그는 죗값을 치르기 위해 교도소로 이송되기 전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 것이었다. 그는 세리 앞에서 부하들의 부축을 받아 힘겹게 일어섰다. 그리고는 부산을 호령하던 거대 조직의 보스가 그녀를 향해 깍듯하게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강 선생, 당신에게 배운 게 많소. 당신이 살려준 이 목숨 함부로 쓰지 않겠소. 그리고 고맙소. 내 조직의 쓰레기들을 치워줘서. 그는 조직원들에게도 명령했다. 전부 강 선생님께 인사 올려라. 우리의 은인이다.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일제히 세리를 향해 허리를 숙였다. 병원 로비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세리는 그들의 인사를 받지 않고 그저 간호사로서 말했다. 퇴원 후에도 상처 관리 잘하시고 무리하지 마십시오. 환자분은 이제 환자가 아니시니 부디 건강하십시오.
황철상은 그녀의 말에 옅은 미소를 짓고는 휠체어를 돌려 병원을 떠났다. 한 시대의 어둠이 그렇게 그녀 앞에서 물러나고 있었다. 그때였다. 응급 환자입니다. 코드 블루. 코드 블루. 구급차 도착 1분 전. 호흡 정지 환자입니다. 응급실의 스피커가 찢어질 듯 울렸다. 방금 전까지의 소란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응급실은 다시 본연의 전쟁터로 돌아갔다. 이선우와 박소희가 뛰쳐나갔다. 강세리 간호사. 뭐해? 같이 가야지. 세리는 어깨의 통증을 잊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한유라의 팔을 꺾고 조폭들을 제압했던 손. 그리고 황철상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환자의 피를 닦아주던 손. 그녀는 깨달았다. UDT의 손과 간호사의 손은 다른 것이 아니었다. 둘 다 누군가를 지키기 위한 생명을 위한 손이었다. 강철의 심장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키기 위해 단련된 것이었다. 네, 지금 갑니다. 세리가 응급실 입구를 향해 달려갔다. 빗물에 씻긴 부산의 아침 햇살이 그녀의 하얀 가운 위로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다. 그녀의 새로운 싸움, 그녀가 스스로 선택한 전장은 이제 막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오늘도 인생지의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